비서실장 김 전무가 제 앞에서 보고를 마쳤을 때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 여자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혼모에 6살짜리 아이까지 딸린 여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이 나라 5대 재벌 중 하나를 40년간 일궈온 사람이죠. 제 손끝 하나로 수만 명의 운명이 바뀌고 제 결정 하나로 수천억 원이 오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외아들 민우가 가져온 여자 사진 한 장 때문에 사흘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평범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수수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까만 눈망울의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민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4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제게 대든 적 없던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물었을 때 미혼모라는 사실과 6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민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평생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느냐는 재벌가의 며느리로 그런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조사한 박지혜의 프로필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나이 29세,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22세에 결혼했다가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2년 만에 이혼, 홀로 아이를 키우며 5년째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 중, 월 수입 250만 원 내외, 빚 1,800만 원.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내밀었을 때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남편 쪽 사람들의 증언이라며 그 여자가 먼저 바람을 피워서 쫓겨났다는 소문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40년간 재벌 총수로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을 죽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비서실장에게 일단 두고 보자고 저 여자가 어떤 속셈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하지만 재산을 노리는 여자일 수도 있는 사람. 문득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살아생전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고,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비우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박지혜라는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건지 아닌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실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연극배우 출신이라는 그에게 분장 전문가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계획을 눈치챈 것이죠. 저는 그에게 제가 직접 그 여자를 시험해 볼 거라고, 재벌 회장이 아닌 그냥 가난한 노인으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박지혜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보는 여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초라한 거지 행색으로 나타났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녀의 본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후 분장 전문가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화계에서 20년간 일했다는 그 사람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지만 상당히 모욕적인 변장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분장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 맞게 주름은 더 깊어졌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듯 거무죽죽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옷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낡아서 곳곳이 해진 작업복에 때가 잔뜩 묻은 듯한 얼룩덜룩한 바지, 밑창이 해진 운동화까지. 분장사는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걸어야 하다니. 하지만 이것도 다 진실을 알기 위함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낡은 경차를 몰고 박지혜의 도시락 가게가 있다는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는 내내 제 심장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40년 기업을 경영하며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지혜는 어떤 사람일까? 제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여자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저의 예상대로 재산을 노리는 계산적인 여자일까?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신림동 골목길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행복도시락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겨우 10평도 안 돼 보이는 그 작은 공간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 지위에,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누군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기 뜻을 말하던 그 눈빛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자가 바로 박지혜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담고 도시락을 포장하는 그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저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녀 옆에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6살 아이였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는 아이에게 박지혜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저 아이 나이 때 제 아들 민우는 넓은 안방에서 편히 자고 있었을 겁니다. 유모가 챙겨주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 아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엄마를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저건 그저 불쌍한 척하는 연극일지도 모르잖아. 저는 마음을 다잡고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박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제 초라한 행색 때문이었겠죠. 저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리고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고, 며칠을 굶었다고, 혹시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요. 박지혜가 재빨리 손을 씻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제 남루한 차림새를 보고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온 제게 이 정도 연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지혜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속마음이 드러나는구나.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가 보인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제 팔을 잡아가게 앉아근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듯했고 6살 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물컵을 건넸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저는 괜히 눈길을 피했습니다. 박지혜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갓 지은 밥에 뜨끈한 국을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도시락용으로 준비한 반찬들도 아낌없이 담아주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다 주다니.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고 아침 식사는 집에서 하고 나온 터였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밥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정성껏 지은 밥이었습니다. 국도 진했습니다. 멸치와 무로 우려낸 깊은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40년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만 먹어온 제가 이 소박한 한 끼 식사에 이렇게 감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지혜가 조심스럽게 맛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부엌으로 가더니 반찬통을 가져와 제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의 아이가 제 옆에 앉더니 자기는 할아버지가 좋다고 우리 엄마가 만든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낯선 감정은 대체 뭐란 말인가?
저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박지혜가 제게 가실 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기 잠깐 계시다 가라며 손님들 오시려면 아직 1시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낡은 담요까지 건넸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그 담요를 받아들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계산이나 속셈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것도 연기일 수 있어. 저는 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6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 청소 노동자들, 새벽 배송 기사들. 박지혜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미소를 잃지 않으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맛있게 드시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숙자가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못지않게 남루한 차림새였습니다. 박지혜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하나를 들고 그 노숙자에게 달려가 건넸습니다. 아침 드셨는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노숙자가 손을 내저었지만 박지혜는 그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많이 만들어서 남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시락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손님들이 주문한 도시락을 모두 판매했고 남은 것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아마도 준호의 점심 도시락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돈을 노리는 여자일까? 자신의 아이가 먹을 도시락까지 남에게 주는 여자가 정말 재산을 노리는 계산적인 사람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가치관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켰습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고 박지혜는 한숨을 쉬며 부엌 구석의 쌀통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직도 여기 있다는 걸 잊은 것 같았습니다. 쌀통 안에는 밥 한 끼 지을 만한 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쌀통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엄마의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배고프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는 알았다고 대답하며 밥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쌀통 바닥에 남은 쌀을 긁어 모아 밥솥에 넣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양이었습니다. 어림잡아 한 공기 정도? 아니, 그것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이가 반찬이 없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혜는 오늘은 김치만 먹자고 내일 장 보고 맛있는 반찬 많이 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먹은 그 푸짐한 아침 식사. 그건 이 모녀가 먹을 마지막 남은 식재료였던 겁니다. 박지혜는 쌀통이 비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낯선 거지 노인에게 자신들이 먹을 마지막 밥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계산된 연기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저런 연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음 순간 그런 제 의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은 박지혜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고 준호를 보고 싶어서 일찍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안아 올리며 박지혜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지혜가 이게 뭐냐고 묻자 그 여성은 그냥 반찬 좀 만들었다고 너희 둘이 먹으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지혜가 봉투를 열어보니 계란 한 판과 야채,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성은 됐다며 그냥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혜가 요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 다 안다고 이러다 쓰러지겠다고 걱정했습니다. 박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성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 유치원비 밀린 거 안다고 이번 달 것도 못 냈다며 확인했습니다. 박지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달에는 꼭 내겠다고 장사가 좀 안 돼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니라고 자기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박지혜가 그럴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 여성은 자기는 박지혜의 친언니라고 조카 유치원비 내는 게 뭐가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만나는 거 잘 생각하라고. 재벌 아들이라며 확인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 박지혜 같은 사람을 받아줄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지혜는 민우 씨는 다르다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언니라는 여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느냐고 현실을 보라고요. 박지혜는 미혼모에 아이까지 있지 않느냐고 재벌 집안에서 절대 안 받아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특히 그 집 아버지라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완전 냉혈한이던데 그런 사람이 박지혜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일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냉혈한. 맞습니다. 저는 냉혈한입니다. 40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박지혜는 그래도 민우 씨를 믿는다고 그 사람은 아버지를 설득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언니는 박지혜가 너무 순진하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느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지혜는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마지막 남은 쌀로 낯선 노인에게 밥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굶을 수도 있는데도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챙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제가 본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수한 선함, 조건 없는 배려, 진짜 사랑.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어떠냐고, 그 여자 본색이 드러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지혜 씨에 대한 조사를 더 자세히 해달라고. 특히 그녀의 과거, 전 남편 이야기, 이혼 사유,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과정, 모든 걸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더 알고 싶을 뿐이라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가게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지혜가 준호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은 양의 밥을 아이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자신은 김치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 70평생 울어본 적 없는 이 남자가 지금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박지혜의 도시락 가게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여전히 거지 차림으로요. 그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건 그녀가 가게 문을 열기 전, 그 이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박지혜는 새벽 4시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3시 30분에 그녀가 사는 원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3층 빌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비좁은 계단, 40년간 고급 주택가에서만 살아온 제게 이런 곳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새벽 4시, 그녀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건물 뒤편 골목에 숨어서 그 작은 창문을 지켜봤습니다. 박지혜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요. 잠시 후 그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박지혜는 계단을 내려와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게 뒤편 작은 창문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박지혜는 쌀을 씻었습니다.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고기를 양념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온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손을 멈춘 그녀가 허리를 펴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도시락 50개. 그녀는 혼자서 5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고 포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왔습니다. 박지혜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와 고통을요. 손님이 떠나고 박지혜는 잠시 카운터에 기대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만 허락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르릉. 박지혜가 재빨리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었던 사람 같지 않게 말이죠. 그녀는 제게 또 오셨냐고, 아침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밥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칠 전 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가 손을 내저으며 당연한 거라고, 어르신처럼 힘드신 분들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다고.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다고. 그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박지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시며 이렇게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안다고. 그녀의 눈에 담긴 피로가 허리 펴실 때 느끼는 고통이 모든 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괜찮다고, 준호만 건강하게 키우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라고,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아서 절대 떼를 안 쓰고 항상 엄마 걱정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준호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새까만 눈망울의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가 웃으며 준호 아빠를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분이 안 좋은 분이셨나 보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조사한 자료는 이미 제 손에 있었습니다. 박지혜의 전 남편 최진수,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꾼, 결혼 2년 동안 박지혜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임신 중에도 때렸다고 했습니다. 박지혜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혼자 도망쳐 나왔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수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박지혜를 상대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박지혜는 일자리를 잃었고 친구들도 떠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빚을 내서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고 5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지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힘드실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냐고요. 박지혜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녀를 지켜주시냐고 물었습니다. 박지혜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버지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박지혜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아마 자신을 싫어하실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그분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미혼모에 학력도 없고 가난하고 아이까지 딸려 있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박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릴 거라고, 준호에게도 좋은 할아버지가 생길 수 있게 할 거라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어르신이 마음을 바꾸신다면 그녀는 정말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고, 이 거짓된 변장을 벗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장을 지우고 깨끗이 씻은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박지혜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는 그녀의 뒷모습, 혼자 조용히 우는 그녀의 눈물, 아이를 생각하며 웃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 아내와 어린 민우,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회사를 막 일으키기 시작할 때였죠.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살 민우를 안고서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고,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겠죠. 맞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40년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 왔습니다. 학벌로, 집안 배경으로, 재산으로만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제 며느리감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혜는 그 어떤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학벌도 없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선함.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몇 번이나 울어봤을까요? 아내가 떠났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냉정함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늙은 남자는 혼자 서재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들어와 제가 아직 안 주무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혜 씨 이야기 꺼낸 후로 계속 고민하시는 거 안다고요. 자기는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자기 입장이 아버지 입장이었어도 아마 반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지혜 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34년 동안 키워온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박지혜 씨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냐고요. 민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다고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자기가 힘든데도 남을 먼저 챙긴다고 길에서 노숙자를 보면 도시락을 사다 주고 동네 독거노인들 밥을 갖다 드린다고요. 저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자기도 처음엔 몰랐다고 지혜 씨는 그런 걸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단 한 번도 아이 앞에서 힘든 내색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는 어떤 아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정말 착한 아이라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엄마를 엄청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준호도 제 아들처럼 키우고 싶다고 그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박지혜 씨를 반대한다면 어쩔 거냐고요. 민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지혜 씨와 함께 할 거라고 회사 상속도 포기하고 내 아들 자리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지혜 씨가 더 소중하다고요. 민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며 살았다. 돈과 권력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지.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어.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지혜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정식으로 말이야.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박지혜 씨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무슨 사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일단 박지혜 씨한테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오라고요.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이라고 아버지가 직접 제대로 된 환영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제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 아들과 이렇게 안아본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방을 나간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가 거지로 변장해서 그녀를 시험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하지만 과연 박지혜는 용서해 줄까요? 자신을 시험한 이 늙은이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박지혜가 오기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 서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냐고 거지로 변장하신 사실을 밝히시는 거라며 그 여자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분 나빠해야 정상이라고. 누군가 나를 시험했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고,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진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우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조심스럽게 손질했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아이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박지혜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주쳤습니다. 민우가 소개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 박지혜 씨라고요. 박지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거지 할아버지로만 알았던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갑다고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혜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앉았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라고 했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고 인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예의 바랐습니다. 저는 몇 살이냐고, 유치원은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6살이라고, 유치원 다닌다고, 자기는 그림 잘 그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 3일 전 도시락 가게에서 저에게 물을 갖다 주던 그 아이.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를 본 적 있니?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엄마 가게에 온 할아버지 기억나니? 하고 물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가 외쳤습니다. 아, 거지 할아버지요. 박지혜가 황급히 아이를 말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아이가 실례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준호 말이 맞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전 자네 가게에 나타난 거지 노인, 그게 바로 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민우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우가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내가 분장을 하고 거지로 변장해서 박지혜 씨를 찾아갔다고,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 보려고 했다고요. 박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자신을 시험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시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네가 돈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선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박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지혜 씨,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힘든데도 남을 먼저 챙기고 마지막 남은 쌀로 낯선 노인에게 밥을 해주고, 그런 자네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는지를요. 박지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외쳤습니다. 회장님, 민우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시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민우야, 이게 맞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혜를 올려다봤습니다. 박지혜 씨,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박지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얼마나 큰 실례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부디 이 늙은이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혜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 앞에서 이러고 앉아 있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우리 민우가 평생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이 할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손주가 될 거라고요. 준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착하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준호야,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할아버지 손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엄마, 저 할아버지 생겼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지혜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가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박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지혜 씨,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40년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박지혜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준호라는 작은 천사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를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집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음식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더 소중해 보였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직접 반찬을 떠주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맛있단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우와 정말 맛있어요 하며 엄마에게도 반찬을 떠주려고 했습니다. 박지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효자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우가 박지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민우야, 아버지가 늦게나마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박지혜 씨, 내일부터 가게 일은 어떻게 할 건가? 박지혜가 평소처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자네가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혼자서 그 고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가게를 더 크게 확장해도 좋다고, 필요한 자금은 내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회장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건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박지혜 씨,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고, 자네 도시락은 정말 맛있으니까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도시락을 직접 먹어봤으니 안다고. 그 정성과 맛이라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요. 박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유치원비 걱정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준호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저는 박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박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저희는 저희 집에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 집이 너무 크고 불편한가? 민우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혼하면 저희끼리 따로 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사는데 가족들이 함께 살면 얼마나 좋냐고요. 물론 자네들이 불편하다면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 늙은이는 손주 준호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박지혜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자기는 지혜 씨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 폐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라니? 가족인데 무슨 폐냐고요. 좋아. 그럼 결정됐다고. 내일부터 이사 준비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와, 저 이제 큰 집에서 살아요. 유치원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이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지혜와 준호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저는 민우와 단둘이 서재에 앉았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늦게나마 깨달은 게 참 다행이구나. 지혜 씨 같은 사람을 놓칠 뻔했네.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반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아버지가 어리석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민우가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지. 순수한 마음이고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야. 저는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박지혜 씨를 평생 아껴주거라. 그리고 준호도 진짜 내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민우가 약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손주 사랑하는 법 좀 가르쳐다오. 너를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놀아줬거든.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준호한테는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34년 만에 처음 아들에게서 들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나이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박지혜와 준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6개월 후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원에 서서 민우와 박지혜의 결혼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으니까요. 박지혜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딱 어울리는 드레스였습니다. 민우는 턱시도를 입고 박지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정장을 입고 반지를 받치는 쿠션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정말 잘하고 있단다.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신랑 신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박지혜와 준호가 이 집으로 이사 온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준호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아이와 노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그런 저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그림 그려요. 할아버지, 저 동화책 읽어주세요. 할아버지 공원 가요. 준호의 맑은 목소리가 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박지혜의 도시락 가게도 크게 변했습니다. 제 지원으로 직원 3명을 고용했고 가게도 2배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혜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직접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직접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녀의 고집을 저는 존중했습니다. 대신 주말에는 무조건 쉬도록 했죠. 주례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민우와 박지혜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겠다고 외쳤습니다. 민우와 박지혜가 중앙에 섰습니다. 준호가 그 앞에 섰고 저는 옆에 섰습니다.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이 순간을요.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준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정말 할아버지 손주 맞죠? 저는 그렇다고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선물 줄 게 있단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도장이야. 할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거지. 이제 이 도장은 준호 거야. 할아버지가 준호한테 물려주는 거란다. 준호가 외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지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 도장은 회장님께 정말 소중한 거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이제 준호가 이 집의 후계자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저는 박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이 늙은이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줘서
저는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요. 재산도 권력도 아닌 진짜 사랑이 있는 이 순간 말입니다. 민우가 박지혜의 손을 잡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민우야, 아버지가 감사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구나. 준호가 우리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넷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답니다. 하늘에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거지 할아버지로 변장해서 며느리를 시험했던 그 어리석은 재벌 회장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손주를 사랑하고 며느리를 아끼고 아들과 함께 웃는 한 명의 할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찾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이 봄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